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이 전셋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요즘 전셋집가 씨가 말라가고 있다라고 해요.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대체 우리 서민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하나요? 라는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요즘 부동산,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말들이 많죠. 부동산 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좋지 않은 현상이 아니라 이제서 집값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할까요? 문제는 정부들의 규제가 집값 안정화이면 분명 좋은데 명분은 너무 좋은데 집값만 잡는 게 아니라 전세살이하며 돈 모으려고 하는 서민들조차 전셋집이 없어지고 이게 이제 전셋집을 구하려고 하니까 애를 먹고 있는 이 시장 분위기인 게 문제라고 저는 좀 꼭 집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에서도 그렇다고 해요. 집은 있는데 전셋집은 없다라는 말들만 계속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한다고 하고요. 이사철인데 갈 곳이 없다. 지금은 그냥 버티는 중이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런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혹은 곧 겪을 수도 있는 전세들 아닌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절박한 사람은 전세 구하는 서민이다 라고요. 이제는 시대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 결혼 압박보다는 무서운 게 전세 압박이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명절에 가족끼리 모이고 결혼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항상 단골 질문이 이거죠. 애는 있냐? 결혼할 사람 좀 데리고 와봐 라고 이런 질문이 단골 질문이었다면 요즘은 전세는 구했냐가 더 단골 질문이고 이게 더 스트레스를 받는 질문이라고들 합니다. 서울에선 3억 이하 전세가 씨가 말랐고 수도권 전체가 그 뒤를 따르고 있죠. 거기다 월세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집을 살 수 없으니 적어도 전세라도 살자. 이런 거는 이제 옛날 말이 된 거죠. 이게 이제 허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규제로 인한 여파나 전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셋집이 사라지고 있는 구조적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다주택자를 규제함으로써 임대 물량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때리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포기하고 집을 처분하거나 직접 거주하기 시작했죠. 특히 갱신 청구권이 끝나는 시점이 되자 전세 물량이 대거 회수되었고 매물은 희귀템이 되어갔습니다. 여기서 다주택자를 때렸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20년에서 21년을 전후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자 투기 수요, 즉 돈 있는 사람들이 여러 채를 사들여서 시세차익 놓이는 행동을 말을 하는 거죠.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세금과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주택자들 중 많은 사람이 전세를 놓는 임대인이었다는 거죠. 즉 전세로 나온 물건이 그냥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게 서울 수도권에서만 수만 건씩 벌어져 왔고 지금 다주택자들은 계속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세를 놓고 이마저 안 되면 정부가 원하는 싸게 매도하는 전략이 아니라 월세를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 시장이 안정된 것 같지만 전세가 사라진 거죠. 그리고 월세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돌고 돌아 월세마저 오르면 다시 매매가가 오르게 되는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현상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부동산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전셋집이 사라지고 있는 구조적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월세화가 계속 전환되고 촉진된다는 건데요. 예전부터 세계적으로 금리가 한번 오르면서 저희 기준금리도 계속 인상됐었죠. 굉장히 비싸졌었지만 다행히 계속 내려서 조금 내려오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계속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이 집주인의 이자 부담을 키워왔던 거죠. 전세를 받자 은행 이자 못 내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임대인들은 말을 합니다. 그냥 월세 받아서 이자 메꾸는 게 낫겠다라고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월세 비중이 당연히 급증하고 전세는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출 규제까지를 하고 있고 이건 아직도 시작조차 안 한 규제라고 하고 있으니 전세 시장은 더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 정부가 부동산 규제로 가장 먼저 시행된 것은 바로 대출 규제 강화였어요. 빚으로 집 사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로 대출 문턱을 높여서 집값, 전세 매물 쏠림을 완화하려는 전략인 것이죠. 목표는
가계부채 감소와 시장 안정이지만 동시에 전세 대출 부담이 커지고 세입자는 전세 유지가 더 어려운 구조로 압박받게 됐습니다. 이번 정부는 월세 세액 공제 확대 공약을 시행하면서 월세 선택을 유도한 셈이 되어버린 건데요. 무주택 청년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월세 세액 공제 범위와 대상 확대를 제한했고요. 기존에는 고시원, 오피스텔 일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업 월세 가구 넓게 포함하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좀 넓게 포함시킨 거죠. 총 급여 기준도 7천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세보다 월세 선택을 계속 유도하게 하면서 전세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런 구조가 돼버리니까 전세값이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다른 이면으로는 월세값이 상승하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거를 낮춰 하니까 낮춰진 건데, 낮추는 정책으로 가서 전세 금액이 낮춰지긴 한 건데 떨어지긴 했지만 월세는 그 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은 결국 정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전세 시장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월세 시장을 국가 지원적 구조 안에서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공공주택 공급으로 전세 존속 완화 시도는 하고 있지만 실제 공급 계획은 아직 명확하지 않고 시일이 걸리죠. 아파트가 뚝딱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죠. 공급하겠다, 뭐 몇만 호, 몇십만 호, 몇백만 호 말을 해도 공급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굉장한 법적 절차가 많이 따르고요. 그 법적 절차가 다 완성이 되어도 그것을 실제 착공해서 완공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시일이 걸리죠. 아무튼 뭐 계획이 있다는 건 좋은 건데 공급 계획은 아직 명확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마저. 시장은 이미 전세에서 월세 구조로 지금 전환 중이고 정부 정책은 이를 합리화하고 지원 중에 있다는 거. 다만 전세가 회복은 하겠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대한민국도 월세화가 진행 중이다. 어디처럼? 유럽처럼 월세화가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세 상담 논법이 있죠.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뀌고 반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순서입니다. 전세가 없어지니까 반전세로 타협을 보게 됩니다. 보증금 플러스 월세를 병행하게 되죠. 이를 반전세라고 하고요. 반전세도 비싸지니까 결국 월세로 타협을 봐야 되는 것인데 세로 타협을 보다 보니 월 받는 가처분 소득이 실제 감소하게 되고 자산 형성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누가? 월급쟁이들이요. 월세 사회가 되면 집 없는 사람은 매달 생존을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달 내가 월급을 250을 받아도 월세로 6, 70씩 나가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월소득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해야 되고 매달 생존 걱정을 하면서 고민해야 되게 되는 거죠. 청년, 신혼부부, 은퇴자까지 줄줄이 타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세는 그야말로 서민들의 디딤돌 같은 형태였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 축적의 징검다리였죠. 심지어는 아직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보증금이 그대로 쌓여 있으니 월세 부담이 없이 목돈을 유지하면서 생활이 가능한 제도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전세는 어떻죠? 그건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는 그냥 월세라도 감지덕지죠 라는 인식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게 시장 분위기고요. 그리고 이런 인식들이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확산이 되면 이 확산 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일부 요소들이 편향적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버리는 뭔가의 대중심리 같은 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을 또 조성하고 바꾼다는 거죠. 실제 통계와 흐름을 보더라도 서울시 기준으로 2020년에는 월세 거래 비중이 35%였는데 25년, 5년 만에 60% 이상으로 넘어섰습니다. 치솟았죠. 전월세 전환율이 5.5% 이상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는 월세로 돌릴수록 집주인이 이득이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실거주 매물 부족과 공급 공백 등으로 인해서 결국 이런 정책들의 효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신규 공급 지연이 이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체되고 있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공급 부족이 예상이 돼요. 전세 매물이 또 회수되면서 남은 건 비싸고 애매한 집들뿐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거죠. 서민들도 안 비싸면서 좋은 곳, 깨끗한 곳에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매물들조차 계속 잠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실거주 매물이 부족한가요? 우선 민간 공급이 움츠러들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규제, 주담대, DSR 등 이런 게 강화됐죠. 그러니까 금융규제가 민간 건설사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또 그 투자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민간은 공급을 줄이거나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속도도 더디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 등 주요 도시의 재건축 부담금 절차 등 규제가 너무 여전해서 노후단지 재정비가 지연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매물 부족과 공급 공백이 계속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현재 정부의 공급 확대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보면 첫 번째, 250만 가구 공급 공약이 있었죠. 그중 상당 부분이 공공 민간 주도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도시 4기 개발, 도심 유휴부지 활용, 플랫폼 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이런 걸 확대를 하고요. 공공임대, 공급 확대를 법으로 보장하고 민간에게도 일정 물량을 의무화를 계획을 하도록 밝혔죠. 그럼 서울시에서는 또 어떤 보강책을 같이 발표를 했을까요? 연간 2천억 규모의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해서 연간 2,500가구 공공임대 공급이나 노후연구임대 재정비 추진을 했습니다. 2025년 공공주택 목표로는 14만 가구 건설형으로 짓고 6만 7천 가구 매입임대, 4만 5천 가구 전세임대, 총 25만 2천 가구를 25만 원 정도 되는 가구를 역대 최대 공급으로 이제 목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계획이나 확대, 서울시장의 보강책도 확대, 결국 공급의 확대인데 이 공급의 확대가 아직 목표와 계획뿐이다. 그러니까 하나 확실히 좀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과 공약들은 빨리 서민들에게 와닿지 않게 느껴지는 걸까요? 첫 번째는 구조적 공급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신도시 조성되고 노후단지가 재건축되고 플랫폼 주택 등이 착공해서 입주까지 수년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죠. 집이라는 게 한 달 안에 뚝딱 지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아쉽게도 이게 부동산의 이제 정부적인 정책 발표와 이것을 실제 체감하는 공급을 체감할 수 있는 서민들에게 뭔가 시간의 간격이 생긴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민간 참여는 인센티브를 너무 부족하게 준다는 겁니다. 이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데요. 민간에 공공임대 제공 의무를 부여는 합니다. 그리고 가격 기간이나 보상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이게 충분치 않아서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죠. 잘 안 하려고도 하고 해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실물 공급과 심리적으로 신뢰가 이게 격차 차이가 계속 발생한다는 겁니다. 서민들의 공급은 늘린다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매물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죠. 게다가 집주인은 전세에서 월세 구조 전환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책을 펼치는 사람은 못 느끼지만 현실 세계 서민들은 집이 없다라고 밖에는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결국 정책 탓을 하게만 만들 수밖에 없고 부동산 정책은 사실 누가 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체감이 되지가 않으면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뭔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부동산 대책은 대책이 없는 대책과도 같은 상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전세 매물 절벽 현상 때문인데요. 기존 전세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불발되거나 보증금이 높아져서 이주 자체가 어려운 구조이고요. 일부는 월세 전환을 강요당하고 강남 서울 외곽은 매물 잡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바로 금리 세금에 관한 풍선 효과 때문에 그런데요. 기준금리 인상이나 동결이 집주인은 대출 이자나 부담이 증가를 불러왔고요. 전세 보증금을 올리지 않으면 결국 월세 전환이라는 카드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다주택자 세금 정책은 어떻게 됐죠? 전세 매물을 회수하거나 불투명한 시장 흐름을 형성하게 만들었고요. 결국 월세와 반전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게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서민들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정부라고 해야 될까요? 집 없으면 절대 못 산다라는 커넥션 없는 절박함이 취약한 사회 안정망 앞에서 터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집을 못 사도 전세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고 전세자금 대출도 잘 나왔습니다. 정부 임대주택도 심지어는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세 대출은 많이 줄었고 공공임대주택은 신청해도 대기만 수년, 월세는 공제 혜택이 있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고요. 청년주택, 주택도 공급은 적고 경쟁률마저 너무 높습니다. 이마저도. 결국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서민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는 커넥션이 없는 절박함에 불과한 상황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침 8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오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재테크 현상, 부동산 뉴스 찾아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려고 애쓰고 있죠. 그런데도 살 수 있는 집은 점점 멀어지고 머물 수 있는 집조차도 불안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나라에서 공공주택도 공급하고 있고 월세 세액 공제도 해주고 있고 정책 방향은 잘 잡은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그 정책이 언제쯤 내 삶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정책은 뉴스로는 와닿지만 우리의 전셋집은 이번 달에 만기가 다가옵니다. 우리 아이는 이번 달에 학교를 옮겨야 합니다.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누군가는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서 이삿짐을 싸지 못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월세 계약서에 사인을 하며 앞으로 매달 120만 원을 어찌 버텨야 하나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거창한 숫자나 통계가 아니죠. 당장 쉴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 하나일 겁니다. 그게 전세든 월세든 내 집이든 말이죠. 그러니 지금의 절박함은 정치적인 해석이나 통계적인 언어가 아니라 삶의 언어로 말해줘야 할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삶의 언어로 와닿아야 된다는 거. 전셋집이 없다는 말은 곧 내 삶을 지킬 자리가 없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물어야 할 때죠.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하나요? 지금 이 순간 어디에 머물 수 있나요? 라고요.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